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학습 포인트 중개사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때 꼭 이 부분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만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시간, 법인의 등록 기준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데,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입니다. 이 법정 업무라고 그러죠. 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요. 법인은 자본금이 있어요. 초기 투하 자본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은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면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요,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다음에 합자 한명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라고 하든 합자회사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요. 협동조합이어도 돼요. 단 협동조합 중에요, 사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사회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은 절대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요거 사회협동조합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묻고 있고요. 다음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말 특히 주의합니다. 포함 아니에요. 제외를 하고 대표자를 빼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이죠. 이 사원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데, 요 무한책임사원 이자는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의 3명 중에 1명으로 경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명, 이들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대표자를 제외한 숫자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 나머지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데,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임원사원 중에 단 1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결격사유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되고, 이건 순수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이 특수법인에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1명도 없어도 됩니다.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요. 실무교육을 임원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 절차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내지는 않는데, 등록 기준 확보했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을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하는데, 등록 통지는 7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가고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다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도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해줘야 되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중 등록, 이중속 모두 금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도 당연히 금지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도 모두 금지예요. 이건 이제 제재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신청, 7일 내 등록 통지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이제 기억하시는데, 자격증 사본 같은 거는 제출을 하지 않아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법인이라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건 내지 않아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 법상 한 번도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등록 신청할 때는 물론 수수료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의 절차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 관련해서요, 결격사유가 물론 중요합니다. 결격사유는 무조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결격에 해당하느냐 안 하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격의 첫 번째는 제한능력자가 있죠.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래서 이 셋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법은 이자 혼인했다 하더라도 성년 의제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무조건 결격이고, 이자는 성년이 돼야지만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성년이 돼야지만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다음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 자가 피한정 후견이에요. 결격이고요. 피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누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간 자입니다. 이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종료 심판이 되면 즉시 벗어나요. 결격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피특정 후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구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무에 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래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은 일시적 구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거든요. 이 자는 결격자처럼 보이지만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다. 잠시 후견을 받는 거예요. 특정 사무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 점을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능력자가 있죠. 파산자예요. 이 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그럼 파산자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지만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죠.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점을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덩어리로 수형자가 있죠. 그러니까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3명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됐어요. 그럼 3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럼 금고 이상 실형이라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법을 불문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결격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럼 집행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집행을 종료하게 되면 이자는 3년간 교화기한이 필요하죠. 결격입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나 가석방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을 종료했다. 3년 결격이고 집행을 면제했어요. 그럼 이때도 이제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집행면제 대표적인 사유는 특별사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3년간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문대로 이 부분 내니까 특별사면 가석방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종료했다 3년 쉬어야 되고 집행을 면제했다 3년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수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자고 했죠? 그럼 집행유예 받은 자는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있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이고 다시 그 기간 종료되었더라도 2년이 더 결격입니다. 그 집행유예 받은 자는 유예기한 플러스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2년 여기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된 거예요. 2년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4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만약에 3년을 받았다. 그럼 집행유예 3년 이거 결격이고요. 여기다가 2년을 다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5년이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 더 결격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집행유예는 형선고는 있었던 거예요. 집행만 유예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선고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판사가 땅땅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고유예예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잘 묻고 있죠 이거. 근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용자 세 번째로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3년 동안을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주의할 점은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반드시 이 법이냐 저 법이냐 따져야 돼요.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았다든가 결격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냈다. 모두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이에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3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양벌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이 양벌기준은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해당이 했잖아요. 그럼 개업공사,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는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이게 다만 이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이 벌금을 면해버리는데, 그러면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잖아요. 300 이상을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결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외시켰습니다. 해서 주의할 점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이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우리 법 위반 벌금이어야 돼요. 타법 위반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그 금액도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형자와 관련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있죠. 이건 법을 불문합니다. 법을 안 따지고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는 총 4년이 결격이에요. 1년 보유하는 동안 결격, 그 다음에 다시 3년 결격이니까 형법 위반했을지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아요. 법 불문 결격이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가 있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다. 3년 결격이고요. 자격정지 받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는 최고 6개월인데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취소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되면 역시 3년이 결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고 폐업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영업정지죠. 그러면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는데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쉬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취소받으면 몇 년? 3년 쉬셔야 돼요.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때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근데 직원인 자는 절대 결격이 아니에요. 임원사원만 결격이 걸립니다. 그것도 사유 발생, 위반할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예요. 그래서 12명, 결격사유자, 제한능자 3명, 파산자 1명, 수형자 3명, 행정처분자 5명이 있고, 이 12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있으면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결격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 등록 취소 관련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건 결격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아예 결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데 잘 묻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만약에 결격 사유에 개공이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요,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잡지 않습니다. 이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벗어날 수도 있고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파산 복권이 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원칙 등록 취소하면 3년이 결격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자, 그래서 등록 기준과 등록 절차, 결격 사유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